제가 이제 오늘 이 강의를 하기 전에 광고 말씀을 좀 드리고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 제목이 젠더 이데올로기, 신에 대한 인간의 도전인데요. 이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한 강의를 제가 그 VOM 방송을 통해서 이미 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정소영의 아젠다 유튜브에 가셔서 그것을 치시면 10개의 강의가 나옵니다. 그 10개의 강의가 사실은 한 개당 한 15분이 채 안 되기 때문에 마음 잡고 2시간 반만 집중하셔서 들으시면 다 볼 수 있고, 아니면 또 그 틈나는 대로 들으시면 아이들하고 같이 들어도 괜찮을 정도로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해놓은 강의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책을 좀 소개를 하고 싶은데, 제가 그 VON에서 강의를 한 책이 이 책이에요. 글로벌 성혁명이라고, 가브리엘 쿱이라는 독일의 사회학자가 이 서구 사회의 변천사, 이 젠더 이데올로기에 관해서 정리를 잘 해놓은 아주 쉽고 재미있는 책이라서 좀 더 공부를 하시고 싶은 분은 이 책을 가지고 읽어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거 제가 번역한 거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쓴 건데, 미국은 어떻게 동성결혼을 받아들였나, 혹시 미국의 동성결혼 합법화 과정을 그 판례를 통해서 좀 깊이 공부하고 싶으시다, 이러면 제가 이제 그걸 소개해 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 2가지 책하고 한 가지 더 있는데, 저희 일기에, 세인트폴 일기에 박방서 목사님이 쓰신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라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사실은 굉장히 엑기스를 잘 뽑아놓은 책이어서 제가 여기 책장에 있는 줄 알고 안 갖고 왔는데, 한번 찾아가지고 보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광고 말씀 일단 드리고, 제가 오늘 강의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되게 좀, 아까도 제가 되게 얕은 강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지금 다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훑고 지나갈게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세계관 얘기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세계관 얘기하면서, 세계관은 가치관이고 우리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 다 종교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리고 이 젠더 이데올로기 자체가 서구 사회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서구 사회를 붙잡고 있는 2가지 세계관이, 제가 아마 인본주의와 유대 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2가지가 어떻게 서로 이렇게 대립하면서 왔는가, 그거가 이 젠더 이데올로기 핵심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선악과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인간에게는 신이 되고 싶은 그 욕망이 아주 근원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인본주의 세계관의 핵심은 인간이 신의 자리로 끊임없이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중심이, 이 우주의 중심이 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것과 그 인간에게 한계를 계속 주려고 하는 절대자, 또 절대자가 제시하는 도덕 규범,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충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것이 나왔어요.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은, 그 젠더 이데올로기가 그럼 뭐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인간의 성 정체성 있죠. 남자 혹은 여자, 그 성 정체성이 생물학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생물학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은 일단 겉으로 보면 생식기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DNA를 검사해 보면 염색체가 달라요.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가 이제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는데, 이 젠더 이데올로기에서는 그런 건 좀 의미가 없다. 대신 사회적으로 학습되는 그런 그걸 젠더라고 하는데, 그것을 기반으로 우리가 성별 정체성을 구분을 해야 된다, 이런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 젠더 이데올로기를 주장하는 사람은 자기의 성 정체성을 내가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 또는 정서, 이런 거에 따라서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남자, 여자 이렇게 딱 2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스펙트럼처럼 이렇게 쭉 분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30% 여성, 70% 남성, 이것도 가능해지는 거고요. 또 어떤 날은 나는 여자였다가 다음 날은 남자인 것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면 꼭 내가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성 정체성이 태어날 때부터 딱 결정된 게 아니니까, 그 태어날 때부터 결정된다라는 전제를 갖고 만든 사회 구조는 해체하고 뒤엎어야 된다 하는 것이 젠더 이데올로기입니다. 특히나 인간의 남자와 여자, 이 양성에 기반한 결혼, 가족제도,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게 젠더 이데올로기예요. 제가 인본주의 사상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한 4가지 정도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 4가지는 다 하나로 통합이 되고, 다음에 제가 사진으로 보여주실 이분을 통해서 아주 다양한 색깔로 변종을 이루어서 우리 사회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제가 글자만 보면 너무 재미가 없어서 사진을 하나 그냥 보여드릴게요. 자, 이분의 얼굴이 칼 마르크스입니다. 그 유명한. 멋있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제가 이 칼 마르크스가 젠더 이데올로기의 기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난 시간에 마르크스가 어떤 걸 주장했냐 이런 건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이 젠더 이데올로기와 관련되는 부분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체제를 굉장히 싫어했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 체제를 이제 해체시켜야 되는데, 이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를 시켜주는 3대 악의 축이 있었어요. 그게 가족과 교회와 국가였습니다. 가족은 이제 자본주의 체제 유지를 위한 노동력을 계속 이렇게 생산해내는 곳이고, 교회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프로레타리아의 혁명성을 꺼트리는 거예요. 권위에 순종하고 현재에 만족하고 내세를 바라보라 이렇게 하니까 혁명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국가 역시 자본가의 이익을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유리한 그런 제도와 법을 유지하는 그런 기구다. 그래서 이 3가지를 없애야 한다. 그리고 이 3가지 중에 가장 이제 핵심이 교회예요, 사실은. 마르크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삼위일체 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이것을 홀리 패밀리로 봤어요. 성가족이다. 근데 이 성가족을 해체하려면은 일단 이 눈에 안 보이니까 되게 적이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지상의 가족을 먼저 깨면 자연적으로 이 홀리 패밀리도 깨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848년 공산당 선언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공산주의는 새로운 기초 위에 종교와 도덕을 구성한다. 돼 있죠. 이 새로운 종교, 새로운 도덕, 제가 플로레타리아 윤리라는 새로운 도덕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공산주의라는 이 새로운 종교를 위해서 프로레타리아 윤리라는 또 새로운 윤리를 만들어낸 거죠. 모든 그 목적이, 아주 선한 목적이 모든 수단을 정당화하는 그런 이제 도덕을 구성하고, 대신에 영원한 진리를 폐기하고 모든 종교와 도덕을 폐지한다. 이때 영원한 진리, 마르크스가 말하는 영원한 진리는 서구의 기독교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진리다라는 그 영원한 진리를 없애고 그 기독교가 말하는 도덕을 폐기한다. 따라서 공산주의는 모든 과거의 역사적인 경험에 반하도록 행동한다. 이 과거의 모든 역사적인 경험이 가족과 교회와 국가를 통해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마르크스 이후의 모든 좌파, 마르크스의 이런 사상을 따른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좌파라고 하죠. 공산주의든 사회주의든 제가 이제 좌파라는 용어로 그냥 통일할 건데, 어쨌든 이 좌파들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어떤 궁극적인 목표인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이후부터 나오는 이 모든 사람과 그 사건들은 마르크스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오시는 분이 빌헤름 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빌헤름 라이, 다음 슬라이드 보실까요? 제목을 성정치의 선구자라고 제가 붙였는데요. 지금까지 이 성이라는 문제는 대단히 사적인 영역이었어요. 되게 개인적인 영역이고, 근데 이 빌헤름 라이 때부터는 이게 정치적인 문제로 다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빌헤름 라이는 마르크스 이 좌파 사상을 어떤 식으로 나름대로 소화를 했느냐 하면은, 본인이 이제 공산주의자인데 마르크스의 주장대로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이상사회를 건설해야 되죠. 마르크스의 항상 주장은 억압과 착취로부터 인간을 해방시켜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공산사회, 이상적인 유토피아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이상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해방시켜야 될 것을 인간의 성이라고 봤어요. 빌헤름 라이는. 그래서 이 인간의 성을 억압하는 가족, 교회, 국가, 한 남자, 한 여자끼리만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 전통적인
그런 윤리 규범을 파괴해야 한다라고 생각했고, 특히 이 아동이나 청소년들을 성에 탐닉하도록 만들면 부모의 권위에 반기를 드는 혁명적 인간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일찍 성에 이렇게 노출이 되고 성에 탐닉하게 되면 부모 말을 당연히 안 듣겠죠. 그 부모 말을 안 듣는 애들이 선생님이나 뭐 기타 등등의 권위에 순종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혁명적인 인간을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공산주의를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프로이트의 제자이기도 했거든요, 이 사람이. 그래서 프로이트의 리비도의 개념, 즉 우리의 인간의 무의식 속에 이드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에고가 있고 그 다음에 슈퍼에고가 있는데, 이 이드 안에 있는 리비도가 성적인 충동, 뭐 에너지 이런 거래요. 그래서 이런 리비도를 해방시켜줘야 인간 사회의 이 억압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더 나은 사회로 갈 수 있다. 우리가 이 성충동을 너무 억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노이로제 걸리고 신경질 나고 막 이렇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그래요. 자, 그 다음 사진이 혼자 있는 사람이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이고요. 그 옆에는 이름이 나와 있죠. 호르크하이머 아도르노입니다. 제가 이분들을 그 다음 이제 슬라이드에서 네오막시스트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 네오막시즘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에서 이 사람들이 옷을 좀 갈아입은 거죠. 마르크스는 주로 경제 문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죠? 생산 수단을 누가 소유했냐? 또 생산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런 잉여 가치들은 누가 가져가냐? 이런 문제에 마르크스가 관심이 많았고, 그다음 계급 투쟁을 통한 권력을 누가 갖느냐? 이런 문제에 관심이 많았는데, 네오막시스트들은 주로 이 사회와 문화로 이 마르크스주의를 가지고 왔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좌파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성체제를 해체시키거나 전복시켜서 인간을 해방하고 새로운 이상사회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적폐를 청산하고 인간을 해방시켜서 우리가 살아보지 못했던, 이전까지 살아보지 못했던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거 똑같아요, 맥락이. 근데 제가 이 안토니오 그람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이 헤게모니 이론, 진지전, 기동전 이런 거를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마르크스가 살던 당시에는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주의가 되게 모순이 많았잖아요. 막 공장에서 근로자들을 오랜 시간 일시키고 심지어 아이들까지 막 노동력을 착취하는데 막 굶고 뭐 이런 사회 모순이 너무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당시 마르크스는 이러다가 자본주의가 스스로 멸망을 하고 참지 못한 프롤레타리아가 이렇게 혁명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자본주의가 멸망을 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 모순을 고쳐나가고 극복을 해나가면서 서구 사회가 점점 살기 좋은 사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혁명의 불꽃이 그냥 꺼져버린 거죠, 말을 하자면. 그래서 이 안토니오 그람시가 생각하기에 이 선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마르크스의 전통적인 이론이 안 통하는구나.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공산주의자를 만들고 공산사회로 끌고 가지?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선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념 전쟁을 해야겠다. 이 사람들의 생각을 누가 잡느냐, 헤게모니를 누가 잡느냐가 이게 엄청 중요한 문제구나. 그래서 이 생각을 개조시키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지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이 사회 전반에 이 진지를 구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지전이에요. 그래서 영향력을 쫙 깔고 있다가 어느 때가 되면 일순간에 나타나서 혁명을 착 이렇게 결정적으로 승부를 내야 된다. 이게 안토니오 그람시의 이론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 좌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좌파들이 다 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에 김영 교수님이 한빛누리 재단의 내역을 좀 이렇게 보여주셨잖아요. 거기 보면은 충격적인 것은 교육에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미 그람시처럼 진지를 교육의 영역에 구축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한 30년 동안. 그 영향력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기동전 형태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마르크스주의를 약간 변형된 형태로 계속 지금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프랑크푸르트 학파인데, 이 사람들은 원래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사회연구소라는 데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학자들이에요. 소위 먹물들이죠. 이 사람들은 비판 이론이라는 거를 얘기하면서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는 나빠, 해체시켜야 돼.
그리고 특히나 이 탈권위를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를 미국에서 되게 많이 밀어줬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2차 대전 때 나치가 유태인을 이제 학살하는 홀로코스트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게 독일 사람들이 권위주의적인 성향이 있어가지고 이 파시즘에 쉽게 빠져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 권위주의적인 성향을 좀 없애는 탈권위주의 이 연구로 좀 밀어줘야겠다 생각해서 미국에서 지원을 좀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근데 본질적으로 이 모든 궁극적인 권위 올라가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권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도 역시나 이 공산주의자들이 권위를 없애면서 절대적인 진리를 깨트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세 번째가 이제 프랑스 구조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이것도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조주의가 인간이 어떤 주체적인 존재라기보다는 구조 속에서 해석되는 존재다.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근데 후기 구조주의로 오면서는 이 구조 자체가 모순이니까 이 구조를 깨자 이렇게 하잖아요. 기존에 있는 우리의 모든 가족이라든지 또 종교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깨자. 그래서 인간을 해방하자. 그래서 결국 이제 요즘 와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되면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상대주의로, 또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냥 다 나한테는 옳은 거고 너는 이대로 살고 우리 다 포용하고 관용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마르크스주의의 세례를 받은 이 생각들이 영향을 받아서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그림이 두 가지가 또 나오는데, 하나는 청년들이 막 서 있잖아요. 이게 프랑스 68 혁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게 스톤월 써놨죠. 이거 뉴욕에서 있었던 그 동성애 인권 운동, 아주 상징적인 그런 인권 운동인데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프랑스 68 혁명은 서구 사회를 사로잡은 시대 정신이었다. 당시에 이런 제목을 제가 달았어요. 1968년 5월에 프랑스에서 일어났는데, 사실 시작은 굉장히 별거 아닌 사건으로 시작을 했다 그래요. 낭테르란 대학에서 남학생들이 여학생 기숙사 가는 거를 막았더니 이거 안 돼 뭐 이러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뭐 이렇게 했다는데, 이 일을 계기로 이제 우리나라의 민노총 같은 노조들이 또 같이 이제 하고 이러면서 점점 커져서 전 세계 좌파들이 자유, 평등, 연대 이런 걸 외치면서 국제적으로 이제 연대를 했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이제 그렇게 된 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1980년대 우리나라 대학가가 이 마르크스주의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학회를 가면은 선배들이 다 이런 마르크스주의를 공부하는 것이 이제 그때 지식인으로서 대학 생활의 대학생이다 이러면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약간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그때 열심히 공부를 해서 막스주의를 공부를 했고, 거기 플러스 알파로 주체사상까지 공부를 하신 분은 주사파가 되셨고, 그렇지 않은 분은 지금 정의당의 PD 계열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때 프랑스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요. 당시 이 프랑스의 대학생들이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보고, 또 그 당시 제3세계 마르크스주의인 중국의 모택동이라든지 또 중남미의 카스트로, 체게바라, 베트남 호치민 이런 데 굉장히 매력을 느껴가지고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 머릿속에도 우리의 80년대 대학생들처럼 이 좌파 사상이 이미 가득히 들어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좌파 사상의 핵심이,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하는데, 기존 체제를 해체하거나 전복시키고 해방시킨 다음에 새로운 사회를 구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모토가 모든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를 억압하는 종교, 기독교죠, 뭐 서구 사회니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부모 이런 사람들 다 우리는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권위를 인정할 수 없다. 이러면서 히피 문화도 나오고 그런 이제 시간들을 쭉 보냈고, 지금 이 68 혁명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때 68의 깃발을 들었던 사람들이 현재 유럽이나 국제기구의 수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영향력이 지금도 엄청나게 유엔이라든지 EU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이제 스톤월 폭동인데, 이건 1969년 뉴욕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 뉴욕 뒷골목에 게이바가 있었던 거죠. 스톤월이라는 술집인데, 우리나라도 왜 이렇게 술집에서 가끔씩 경찰들이 한 번씩 가잖아요. 그리고 술집에서 돈을 이렇게 좀 집어주면 경찰이 적당히 약간 이렇게 조사하는 듯 하다 그냥 가고 막 이런 거 좀 많잖아요.
근데 그때도 뉴욕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당시에 미국은 동성애자를 이제 형법으로 처벌하던 나라였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이렇게 으슥한데 지하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모여서 술 마시고 막 그렇게 했는데 경찰이 이제 이날따라 좀 과잉 진압을 하게 된 거예요. 원래 이게 사인이 안 맞았는지. 그래서 과잉 진압을 하면서 사람을 끌어내고 뭐 여자 레즈비언 끌어내고 막 이런 과정에서 그 동네 주민들이 이제 막 동조를 하게 된 거죠. 이 동네 자체도 뭐 이렇게 좀 건강한 동네는 아니었던 거죠, 말을 하자면. 그러면서 게이 라이트는 휴먼 라이트이다. 동성애자 인권이 곧 인간의 인권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동성애 운동이 굉장히 불이 확 붙어버렸고, 이 일을 계기로 게이 리버레이션 프론트, 게이 해방 전선이죠. 이런 것도 생기고, 우리가 이제 퀴어 축제로 흔히 알고 있는 게이 퍼레이드도 미국에서 시작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 여러 좌파 시민운동 단체들이 다 이렇게 연계를 해가지고 동성애 인권 운동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흔히 이제 동성애를 옹호하시는 쪽에서 미국 정신과 의사들도 동성애 정신병 이제 아닌 걸로 하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내셔널 게이 타스크 포스라 그래가지고 이 전국 게이 특공대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한 3년 동안 미국 정신과 의사들을 엄청나게 괴롭혔어요. 학회 가서 난동 부리고 개별적으로 협박 편지 보내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동성애를 삭제할 거냐 말 거냐, 질병에서 뺄 거냐 놔둘 거냐를 하는 그 투표장에 거의 절반 이상이 못 나갔어요. 무서워가지고. 테러 당할까봐. 못 나가고 또 이제 그 나간 사람 중에는 실제로 동조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동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분위기가 너무 막 무서워가지고 결국은 아마 미국 정신과 의사 전체의 한 3분의 1 정도가 그냥 빼주자 이래가지고 통과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점점 조직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기획 소송을 계속 하는 거죠. 미국은 소송을 통해서 이렇게 권리를 확대해가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케이스들을 계획적으로 이제 뽑아내가지고, 이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주는 그런 람다 리걸 뭐 이런 법률가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과 손잡고 계속해서 권리를 확대시켜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운동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한 분은 알프레드 킨제이라고 여러분 굉장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킨제이 보고서. 그 옆에는 존 머니고 데이빗 라이머라고 써놨는데요. 이게 참 가슴 아픈 얘기예요. 이 알프레드 킨제이는 성과학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이 성이란 영역을 뭔가 과학으로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하는데 원래 이분이 곤충학자이거든요. 곤충학자라서 동물을 주로 곤충을 연구를 했겠죠. 그리고 본인이 변태성욕자예요. 자기 자신이. 그래서 이분의 목적은 인간이 동물이랑 똑같다. 내지는 알고 보면 인간은 동물보다 더하다. 더 천박하다. 이거를 이제 말을 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킨제이 보고서라고 하는 1948년 인간 남성의 성적 행동, 그리고 1953년에 인간 여성의 성적 행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미국인들의 성의식이 획기적으로 바뀌었다고 그래요. 미국이 원래 그 전통적으로 청교도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하고 똑같죠. 그냥 한 남자 만나서 평생 애 낳고 그냥 미우나 고우나 그냥 살아가는 것. 이게 그냥 가장 스테레오타입이고 정상적인 성생활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킨제이가 뭐라고 그러냐. 야, 너만 몰랐지? 니네 이웃집 사람은 말이지 날마다 포르노 보고 니네 이웃집 사람들 맨날 바람 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랬더니 미국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하면서 정말 나만 바보같이 살았단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막 바뀌어가지고 이 킨제이 이후로 간통, 그다음 혼전 순결을 일이 거의 없어져 버렸죠. 미국 사회에서. 그리고 뭐 이혼도 너무나 쉽게 하고 뭐 포르노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이 킨제이를 지원했던 사람이 플레이보이 잡지 회장인 휴 헤프너였거든요. 그리고 록펠러 재단에서 돈을 많이 주고 그래서 하여튼 미국인의 성의식을 결정적으로 타락시킨 사람이 이 알프레드 킨제이예요. 근데 킨제이가 자기의 이 이론을 과학이라고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고 과학이란 실험하고 통계내고 검증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통계가 조작되었다라는 것을 어느
레이즈만이라는 여자 교수가 한 30년 후에 그걸 밝혀냈어요. 그래서 이 킨제이가 청문회도 불려가고 막 그랬는데 아동학대도 하고, 왜냐하면 아이들의 오르가즘을 실험하려고 1살 돌배기 아니면 뭐 24개월, 48개월 이런 애들한테 막 성적 자극을 주고 이런 실험 결과를 도출하려고. 그래서 그런 게 폭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뒷배경이 얼마나 든든했는지 폭로한 교수가 오히려 잘렸어요. 네, 그런 이제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존 먼이라는 사람은 존스 홉킨스 의대 교수였는데, 이 사람이 젠더 아이덴티티 클리닉이라고 전 세계 최초의 성전환 수술 병원을 개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이론이 있었어요. 인간의 성 정체성은 생물학적인 요인이 아닌 환경, 즉 학습에 의해 결정된다. 이게 젠더 이론이죠. 젠더 이론을 갖고 있었는데 이거를 증명을 하고 싶은 거였어요. 근데 실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인간을 가지고. 그런데 마침 캐나다에 어떤 형제가 태어났어, 쌍둥이. 하나는 이제 브루스고 하나는 브루스와 브라이언인가? 또 두 형제가 태어났는데, 미국 사람들은 어렸을 때 포경 수술을 하잖아요. 되게 아기 때. 포경 수술을 하다가 한 아이가 이 고추에 이게 상처가 나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부모가 막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캐나다에 살던 부모가 존 머니 박사를 알게 된 거예요. 존 머니 박사는 인간의 성 정체성이 생물학적인 요인이 아니라 환경이나 학습에 의해서 바꿀 수 있대더라. 이걸 알게 돼가지고 부모가 컨택을 한 거예요. 우리 아이가 지금 이런데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존 머니가 너무 잘 됐다. 내가 이 유전적인 형질이 똑같은 형제가 딱 나타난 거죠. 그래서 한 아이한테 수술을 시킨 다음에 얘는 브렌다, 얘는 그대로 남자. 이렇게 해서 둘을 이제 키우면서 브렌다에게 호르몬 요법을 하고 여자의 옷을 입히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정기적으로 만나고 막. 근데 이상하게도 브렌다가 자꾸만 남자아이 장난감을 갖고 놀라 그러고, 이 영 이상한 거예요, 애가 자꾸만. 아무리 호르몬 주사를 놓고 막 해도. 그래서 막 존 머니가 좀 바꿔보려고 윽박도 질러보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아이가 너무 괴로우니까 한 11살쯤 돼서 부모한테 그랬대요. 나는 이 사람이랑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 더 이상 나한테 이 사람을 만나라 그러면 난 그냥 죽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제서야 부모가 아이한테 사실을 말해줘요. 사실은 네가 남자애로 태어났는데 이러이러한 사건 때문에 우리가 여자애로 키우기로 결정을 했고 그걸 존 머니 박사가 이렇게 해준 거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제서야 내가 왜 이렇게 내적 갈등을 겪게 됐나,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가 호르몬 요법 끊고 오히려 남성 호르몬 다시 맞고 뭐 하여튼 이렇게 그렇게 살았어요. 존 머니랑 인연을 끊고, 이 형제가. 그리고는 나중에 이 사람은 이제 이 생식기를 재건하는 수술을 해서 결혼도 했어요. 근데 존 머니 박사가 나와가지고 TV에 나와가지고 내가 라이머 형제를 실험했는데 말이지 성공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 형제가 더 이상 우리 같은 아이들이 나오면 안 된다, 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와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짓임이 드러났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 사람이 이제 브렌다에서 다시 데이비스로 이름을 바꿔요.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온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젠더 이데올로기를 모를 때여가지고 저런 일이 다 있어 그냥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38살 때 두 형제가 자살을 해요. 너무 이제 어렸을 때 상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나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트랜스젠더 이 병원이 성황을 이루고 있죠. 현재 미국에서는 되게 어린 나이의 아이들도 아이가 원하면은 부모가 트랜스젠더 시술을 해줘요. 근데 그게 굉장히 큰 돈이 된대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지만 아동을 위한다는 일이 사실은 아이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일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또 과학으로 젠더 이론을 뒷받침하는 게 행동주의 심리학인데요. 행동주의 심리학은 여러분 그 파블로프의 개 실험 아시나요? 조건반사, 무조건반사, 개한테 맨날 음식을 주면서 땡땡 종 치면 나중에 음식 안 주고 종만 쳐도 막 침 흘리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인간에게도 긍정적이거나 혹은 부정적인 자극을 자꾸만 주면 인간을 다시 재창조할 수 있고 조건화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이 행동주의에서 나온 이론이거든요. 이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은 그래서 이 사회과학적인 방법인 미디어나 여론 조작을 통해서 대중을 얼마든지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진화되고 변화되고 조작 가능한 존재다 하는 것들이 이제 과학적으로 계속 뒷받침되기 시작했죠. 네, 그 다음 슬라이드에 나온 사람이 시몬느 드 보부아르라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유명하신 페미니스트죠. 이분이 유명한 이유는 사르트르라는 실존주의 철학자랑 계약 결혼을 해서 이렇게 연문을 뿌리고 했다는데, 제가 볼 때는 약간 헛똑똑이가 아니었가 싶어요. 왜냐하면 사르트르가 죽을 때 실컷 시몬느 보부아르하고 이렇게 즐겁게 잘 지내놓고 죽을 때 재산 딴 여자 다 줬거든요. 그래서 바보 같은 여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페미니즘의 뭐 시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제가 페미니즘이 어떻게 젠더 이론으로 또 가는가, 이게 시몬느 드 보부아르가 제2의 성이라는 책에서 여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창기 1920년대 페미니즘은 사실 좀 건강했다 그래요. 여자들이 그때 교육도 못 받았고 혼자 뭐 참정권도 없고 혼자 은행 가서 그 통장 개설도 못 하고 막 이런 시대여서 뭐 남자를 뭐 누르겠다라든지 뭐 남자랑 똑같아지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최소한의 교육받을 권리 이런 걸 달라 해서 사실은 뭐 건강하게 시작을 했죠. 근데 이게 진화가 돼가지고 마르크스주의의 세례를 이제 또 살짝 받으면서 진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이게 계급 투쟁의 관계인 거예요.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한 몸이 되고 사랑하는 관계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남자인 남편이 이 여자인 아내를 막 억압하고 착취를 하는 구조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성을 해방시켜야 된다. 그리고 여자가 이 억압받고 구속되는 핵심이 모성 때문이다. 여자가 애를 낳고 애를 사랑하니까 계속 집에만 있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모성으로부터 이렇게 좀 떼내고 여자를 여성 또는 어머니가 아닌 너 자신 인간이 되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있어야 할 곳은 가정이 아니고 일터다. 그래서 커리어 우먼이 돼가지고 너 자아를 실현하라. 그리고 일하는데 걸리적거리는 게 아이니까 피임하는 자유롭게 성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제 피임 이런 거 하고, 또 낙태도 권리로서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 여성의 인권이 보장되는 거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남녀 평등을 주장을 하다가 점점 남자같이 돼가는 거예요. 일단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 아니, 여성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면 더 여성성을 발전시켜야지 되는데 왜 이렇게 남자같이 돼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 그 그리스반에 고등학교 2학년 된 여학생인데 귀여운 여학생이 있는데, 그 여학생이 지난 시간에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페미니즘이 저의 인권을 억압하는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자기는 걔가 이제 머리를 노랗게 이렇게 물도 들이고 귀걸이도 하고 화장도 하고 되게 예쁘게 해다니는데, 자기는 너무너무 화장도 하고 싶고 미니스커트도 입고 예쁘게 하고 다니고 싶은데, 학교에서 이제 페미니스트적인 이제 사고를 가진 선생님들이 너 그렇게 하는 건 다 남자한테 잘 보이기 위한 것이니까 그런 거 하고 다니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 인권을 더 억압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 참 똑똑하구나. 자,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지나갔었는데, 어쨌든 이 페미니즘이 약간 이상한 방식으로 이제 변화가 돼서 결국은 남녀의 구별을 안 하는 젠더 이론으로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는 이분이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주디스 버틀러라는 여자 교수님이신데 지금 살아 계세요. 미국 분이시고, 이분이 이제 본인이 레즈비언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여자의 겉옷을 입고 있는 자신이 너무 불편했던 거죠. 이걸 좀 어떻게 벗어볼까 하고 생각해낸 것이 이제 젠더 이론, 그다음 퀴어 이론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제가 이 현대 젠더 이론의 데모다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말한 것이 이제 전복 이론, 뒤집어 엎는 거죠. 그 퀴어 이론이 있어요. 그 전복 이론은 뭐 간단해요. 마르크스주의 똑같아요. 기존의 고정적인 거, 기존의 구체제적 고정된 성은, 그러니까 이거 전복시켜야 된다, 뒤집어 엎어야 된다. 근데 이분의 특징은, 이분이 이제 그 후기 구조주의자인가 뭐 그래, 철학적으로. 그래서 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인간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언어를 해체해야 진정한 해체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엄마, 아빠, 그녀 뭐 이런 단어들을 다 쓰지 말자. 그래서 엄마, 아빠 대신에 부모 1, 부모 2 이렇게 쓰자. 이렇게 한 거예요.
좀 독일 같은 서구에서 그렇게 한대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이 이거를 하자 그랬어요. 미국에도. 그때 미국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고 지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 이제 국무부 장관일 때. 그러면 미안, 죄송. 그럼 엄마 아빠도 쓰고 부모 1, 2도 같이 쓰는 건 어때? 이렇게 해서 뭐 그렇게 하기로 했대요. 근데 부모 2가 아빠거든요? 아빠들이 다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내가 2야? 난 1이야.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언어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구질서의 산물인 이성애는 새롭고 다양한 이 성격 지향, 동성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것을 위해서 해체되어야 할 존재이다. 그래서 성 정체성에 대해서 완전히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야 돼서 스스로 선택하고 또 스스로를 재창조해야 된다. 이게 이제 주디스 버틀러의 이론이고요. 퀴어 이론은 이제 우리가 퀴어가 원래 뜻이 좀 이상한, 위얼드 약간 이런 뜻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이게 이 다양한 성소수자 그룹을 표현하는 단어로 쓰이는데, 제가 처음에 이 이론을 공부했을 때는 LGBT만 알면 됐었거든요. 그래서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만 알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이게 성 정체성이 진화되잖아요. 이게 또 스펙트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QIA 막 다 나오는 거예요. 퀴어, 뭐 인터섹슈얼, 뭐 아섹슈얼, 뭐 여러 가지가 되게 많은데 제가 이게 도저히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뉴욕에서는 지금 31가지라 그러죠, 성 정체성을.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 같은 데서는 50개 넘게 하고, MIT에 어플라이 얼마 전에 한 분은 너무 놀랬다고, 한 11개인가? 중에 학생들 보고 어플라이 입학 지원할 때 쓰라고 그랬대요, MIT에서. 그래서 성 정체성이 계속 진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워낙에 이 동성애 운동 하시던 분들이 동성애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선천적이다, 우리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 보고 뭐라 하지 마라, 막 이렇게 했어요. 변하지 않는다고 해야지, 또 선천적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도덕적인 비난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젠더 이론이다 보니까 안 변한다고 말을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서구에서는 안 변한다고 말 안 해요. 그냥 우리 젠더는 그냥 변하는 거야. 그래서 뭐 어쩔래? 내가 지금 오늘 이거 이렇다는데 네가 어쩔 건데, 이제 이렇게 가는 것이죠. 참 재미있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주디스 버틀러는 페미니즘 되게 싫어해요. 왜냐하면 페미니즘은 여성인권 하잖아요. 근데 젠더 이론은 남녀가 없는데 자꾸 여성인권이라고 말을 하니까 주디스 버틀러가 싫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내칠 수는 없는 거예요. 같은 이 계열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과도기로, 우리가 궁극적인 유토피아를 가는 중간 단계로 전략적으로 우리가 인정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재밌죠? 여기까지는 사실은 사상적인 거를 제가 간단하게 정말 얇게 딱 훑어드린 건데, 그 다음부터는 이 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일해 왔는지를 제가 좀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Overhauling of Straight America라는 게 있는데요. Straight America는 그러니까 보통 정상적인 사람들이요. 그 이성애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완전 뒤집어 엎는 전략을 이제 하자. 이래서 이거를 동성애를 사회적으로 아무런 부담 없이 받아들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1987년에 어떤 똑똑한 두 사람이 글을 쓴 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이 글의 제목이 이거예요. Overhauling of Straight America라고. 이게 워낙에는 가이드라는 이 동성애 잡지에 기고를 한 건데요. 마샬 K 컬크라는 사람과 헌터 매드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 다 하버드 출신이에요. 마샬 K 컬크는 하버드에서 이 신경정신학 이런 거 공부한 연구자이고, 헌터 매드센은 하버드 정치학 박사인데 대중선동과 소셜 마케팅을 전공을 했어요. 둘 다 게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딱 단계적으로 미국 국민의 의식을 개조하려면 이런 전략을 써야 됩니다 라고 글을 짧게 썼고, 이것을 나중에 After War, How America Will Conquer Its Fear and Hatred of Gays in the 90s, 1990년대에 이 미국의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게이에 대한 두려움과 증오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라는 한 400페이지 정도 책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전략서를 딱 냈어요. 네, 우리는 그 전략서를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그 짧게 쓴 기고문에서 전략만 제가 딱 뽑아가지고 왔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동성애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들어. 그리고 무관심하게 만들어. 그리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은 악마로 만들어. 이거였어요. 그래서 마치 동성애는 우리가 베스킨 라빈슨 가면은 아이스크림 플레이버가 31이죠? 31개가 있다? 그것처럼 너 바닐라 좋아해? 난 초콜릿 좋아해. 이런 것처럼 성적 취향은 그런 거다. 이렇게 만들라는 거죠. 너 스포츠 중에 하키 좋아해? 난 축구 좋아해. 막 이런 식으로요. 첫 번째 스텝은 가능한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또는 동성애에 대해서 크게 자주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상한 행동도 자꾸 보면은 별로 이상하게 안 보이잖아요. 익숙해지면 무감각해지거든요. 미스 코리아랑 살아도 3일 지나면 저 같은 사람이랑 사는 거랑 별 차이가 안 난다 그래요. 얼굴이 익숙해져가지고. 그런 전략인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1970년부터 미국 드라마, 영화에 동성애자들이 이렇게 슬슬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나올 때는 되게 친근한 이미지 내지는 약간 코믹한 이미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어떤 해도 우리가 받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이웃집 아저씨인데 동양인데 동성애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가족 드라마 이런데. 그런 식으로 나오다가 이제 점점 이제 동성애자들이 조금 멋있는 역할, 중요한 역할을 맡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똑같은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최근에 여러 가지 드라마에서 약방의 감초처럼 이렇게 동성애자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볼 때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적응이 안 되지만 그런 드라마 계속 보고 있으면 이제 당연히 한두 명 정도는 나오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무감각하게 만들고 결국은 무관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얼마 전에도 KBS에서 이제 동성애 찬반 토론을 했었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최소한 동성애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리고 마치 우리나라 국민들의 50대 50으로 찬반이 갈린 것처럼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아마 동성애가 어떤 성행위라는 거를 국민들 앞에 정확하게 보여주면 제 생각 거의 100% 다 반대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를 구체적인 행위로 보여주지 않고 사회적인 문제로 갖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토론의 장을 계속 마련해가지고는 마치 국민의 절반은 찬성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드는 것도 이 사람들의 전략 중에 하나고, 이 스텝 1에서 특별히 또 이 사람들이 관심 가지는 것은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마르크스주의 세례를 다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제1차적으로 교회를 없애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덕 기준을 없애야 되니까 교회를 비난하는 거죠. 니네 도덕적이야? 니네도 죄 많이 짓잖아. 성직자들 다들 아동 학대하고 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이제 교회의 도덕성을 공격하거나, 좀 더 이렇게 세련된 방법은 교회 또는 교인들 중에 나름 약간 온건하고 좀 깨어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약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지. 성경을 우리 시대에 맞게 해석해야 되지. 퀴어 신학해야 되지.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는 줄 알아? 동성애 때문에 망한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이 나그네를 대접을 안 해서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나, 예수님이 남자 제자만 12명인데 다 사랑하셨잖아? 그거 동성애야.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신학적인 공격을 가하는 거죠. 그게 스텝 1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동성애자들을 희생자로 계속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너무너무 소수고 연약 사회적으로 또는 자연으로부터 운명의 희생자다. 이때는 선천성을 되게 강조해요. 그래야 도덕적으로 비난받지 않기 때문에. 정말 이 똑똑한 이 하버드 출신, 제가 알기로는 둘 다 수석 졸업인지 입학인지 했던 사람이라 그래요. 정말 똑똑한데, 그래요. 너네 퀴어 축제할 때도 조심해야 돼. 퀴어 축제할 때 너무 우리가 숫자가 많은 것처럼 보이면은 희생자 이미지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잘 조절해서 수위 조절을 좀 잘해. 이런 얘기도 해놨어요. 잘못하면 우리가 굉장히 도전하는 사람들처럼 보이니까 그건 굉장히 마이너스예요, 우리한테. 어쨌든 우리는 희생자로 보여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이 동성애를 옹호 지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본인이 동성애자 아닌데. 그런 사람들한테 명분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법적인 명분, 정의, 평화. 특히 이제
차별을 금지해야 되지 않겠어? 뭐 이런 말 하는 거죠. 그래서 명분을 주면 이 오지랖이 넓은 마음씨 착하신 분들이 자기 의에 막 이렇게 발동이 스스로 막 걸려가지고 앞장서서 할 거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네 번째 단계가 되면은, 이 게이를 굉장히 동성애자들을 멋있게 보이도록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다른 그 흑인이나 히스패닉에서 많이 사용했던 이 전술이라 그래요. 광고를 하는 거죠. 광고를 하면서 이런 좋은 일을 한 누구를 아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흑인 사진 딱 나오면서 바로 이런 닥터 누구십니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많이 했대요. 이 흑인 인권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거랑 똑같이 동성애자들 중에서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고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고 이런 사람들을 이제 전면에 내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 동성애자들이야말로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구나 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애플의 회장 팀 쿡이 있죠. 호주의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호주의 퀀텀 에어라인 회장도 동성애자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유명인들 그리고 연예인들 뭐 이런 사람들 중에 이미지 좋고 기부도 많이 하고 막 좋은 일 하고 이런 사람들을 자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굉장히 천박하고 교양 없고 또는 악마적인 모습으로 이제 비치게 하는 거죠. 언론에서 뉴스 보도할 때 우리 그 동성애 반대하는 쪽에서 사랑해 돌아와 이런 거 절대 안 비춰줘요. 이 동성애 반대하는 쪽에서는 얘들아 돌아와 죄에서 떠나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안 비춰주고 그 이제 단체로 이렇게 행동하다 보면 일탈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다 이 사탄 같은 녀석 뭐 이렇게 말하는 한두 명이 있으면 그걸 딱 캡처해가지고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한테 어떻게 사탄이라고 말해봐. 이렇게. 그런 식으로 굉장히 교묘하게 언론을 이용해서 동성애를 반대하면 마치 그 지성인이 아닌 것처럼. 요즘 태극기 부대도 약간 그렇지 않아요? 태극기를 이렇게 드는 사람들은 제가 아는 태극기를 드시는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교육 많이 받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교양 있는 분이신데 사실 태극기를 이렇게 비춰줄 때는 항상 굉장히 언론에서 굉장히 저급하고 보통 그 한국의 중산층이라면 가까이 하기 싫은 그런 이미지로 자꾸만 부각을 시키잖아요, 언론에서. 그게 이 사람들 전략에서 나온 거예요. 아주 잘 먹히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마지막으로 돈을 모아라. 근데 사실 이 동성애자들,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쓴 그 기고문에 다 나와 있는 얘기인데, 동성애자들은 돌볼 가족이 없는 거예요. 애도 안 낳잖아요. 그리고 이 동성애 이슈가 자신의 존재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헌신적으로 돈을 많이 낸대요. 시간도 정말 많이.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 문제까지 신경 쓸 수도 없고 돈도 애도 키워야 되고 학원도 보내야 되고 하니까 이게 단합도 안 되고 막 그런 거죠. 그래서 돈을 이제 많이 모아가지고 그걸로 특히 기업들, 이 친동성애 기업들이 많잖아요, 요즘에. 뭔가 세련돼 보인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하여튼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돈을 많이 모아서 동성애 운동에 써라. 이렇게 1987년에 이미 전략을 다 짜서 그 전략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포스트 모더니스트 유엔인데 유엔은 또 어떻게 하느냐? 유엔이 세계 정부를 꿈꾸죠. 유엔이 갈수록 이 개별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1948년도에 세계 인권 선언을 말했던 그 유엔하고 지금의 유엔을 갖다고 보시면 안 돼요. 지금의 유엔은 제가 아까 68 혁명 말씀드렸는데 그 68의 정신과 막스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수장으로 있을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 정권을 지신 분들이 막스의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전 세계 이 수장들이 이 마르크스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냥 순진하게 유엔이 한다니까 정말 좋은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눈을 똑바로 뜨고 이렇게 유엔이 도대체 뭐 하고 있어? 이거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오늘은 이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 건데 하나는 그 UPR이라고 Universal Periodic Review라 그래서 유엔에서 각국 정부에다가 4년에 한 번씩 너네 인권 사항을 쭉 조사해가지고 보고를 해.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근데 이 보고를 하고 나면은 이제 좀 잘 못하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 대해서,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고쳐 하고 시정을 하거나 또는 권고안을 내는데 특히 이 성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해서
공고안을 엄청나게 내고 있어요. 그 2017년에 이 우리나라도 UPR 보고를 했는데 그때 우리나라를 보고 성소수자 인권이 보호가 잘 안 되고 있으니까 니네 고쳐! 라고 말한 나라들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보츠와나 뭐 이런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니네나 잘해!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 지네 나라는 기본적인 인권 하나도 안 되는데 지금 우리 보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고. 우리나라는 뭐 성소수자라고 해서 감옥 가지도 않고 벌금도 안 내고 퀴어 축제도 마음껏 다 하고 하는데 제가 되게 웃긴다 생각을 했거든요. 심지어 어떤 웃기는 일도 있냐면 아프리카보다 영국이나 스웨덴 같은 데가 성소수자 인권 보호가 잘 안 되는 걸로 나와요, UPR에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영국이나 스웨덴은 표현의 자유가 굉장히 잘 보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소수자들이 불만이 조금만 있으면 다 말하는 거예요. 나 이것도 불만이야. 나 이것도 불만이야. 다 말을 하는데 아프리카는 동성애하면 죽이거나 감옥 보내니까 동성애 말을 못해. 아무 문제 없음.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기는 얘기죠. 정말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것이죠. 두 번째, 이제 유엔이 굉장히 정말 기가 막힌 일을 한 것이 2016년도에 유엔 인권이사회 주도로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대한 독립 전문가라는 자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돈을 줘서 이 사람이 각 유엔 회원국을 돌아다니면서 성소수자 인권이 얼마나 잘 돼 있나 이거 실태 조사하고 잘 못하면 또 각국에 이렇게 압력을 넣는.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나라도 일대가 그 비티트 문타르 부훈이라는 태국의 인권 관련 교수거든요. 이 교수가 우리나라에 와서 성소수자 단체들 만나고 많이 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이제 3년인가 아마 임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때 유엔에서도 막 찬반 논란도 되게 많았고 투표할 때 반대표가 많았는데 한두 표 차이로 아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지금 유엔이 하고 있습니다. 각국을 좀 더 이 성개방적인 나라로 유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족자카르타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성소수자 독재 시도라고 썼어요, 제목을. 좀 후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2007년도에 인도네시아의 족자카르타라는 곳에 전 세계 인권운동가, 그러니까 성소수자 인권운동가들이 모여서 원칙을 정했어요. 29개의 원칙과 그리고 운동가 가이드, 실행 강령 같은 걸 정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게 뭐 국제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냐, 뭐 그런 건 전혀 아닌데, 기존에 이제, 인권법들이 있잖아요. 국제조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재해석을 하거나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성소수자 인권을 더 보호하고 궁극적으로는 남녀의 양성체제를 해체하고 젠더 이데올로기를 실현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족자카르타 원칙을 쓴 사람이 유엔의 그 쓴 사람 중에 하나가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유엔의 그 독립 전문가인 비티트 무타르 보혼인가 하는 그 교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다 자기네들끼리 그 밥에 그 나물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그 내용을 제가 다는 안 했는데 보면은 되게 우리한테 익숙해요. 성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의 하나로 헌법이나 법률에 명시할 것.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헌법 개정하면서 이 성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의 하나로 넣으려고 엄청 시도를 했던 것을 많은 사람들이 막 반대해가지고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사실 이 족자카르타 원칙에 나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성행위 영역에서 도덕적 판단을 금지해라. 그러니까 동성애를 비범죄할 뿐만 아니라 네가 어떤 성생활을 하든지 그거는 각자 할 일이지. 거기에 도덕적 잣대를 대지 마라.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공교육을 통해서 모든 성행위를 정상적인 것으로 가르쳐라. 지금 우리나라도 동성애가 다름이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애들은 아마 모를 거예요. 동성애 성행위가 도대체 뭔지도 모르고 아마 제 생각에 가르치는 선생님도 모르지 싶어요. 모르고 그냥 우리가 관용해야 되고 이 사람들 불쌍하니까 품어줘야 되고 뭐 이런 식의 생각 가지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그런 생각을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공교육에서 가지도록 받아들여지도록 가르쳐라. 그리고 동성결혼과 동성애자들의 입양을 보장해라. 그런 거 있고 그리고 성소수자들의 집회 결사의 특권을 보장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기본권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적으로 다 허용되지는 않아요. 우리나라의 어떤 법률에 비추어 볼 때 이게 공중의 도덕이나 질서를 위반하는 경우 또는 뭐 미풍양속에 해가 되는 경우는 우리가 이게 제한을 하거든요. 근데 성소수자들은 그런 제한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좀 여러분이 퀴어 축제를 아마 지금은 조금 덜 한다 그러는데 초창기 퀴어 축제를 가보면 그 서울시청 광장에 그 티 팬티 같은 거 막 입고 나타나고 그다음 그 피켓 내용들이 정말 그 자식 가진 부모들로서는 그 보여줄 수 없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파는 물건들 이런 것들이 뭐 자위 도구라든지 뭐 이상한 거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만약에 다른 단체에서 성소수자 단체가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 그런 모임을 했다 이러면 경범죄로 아마 잡혀갈 거예요. 근데 지금 성소수자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걸 해도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정서에 안 맞든 아니면 이것이 공중의 질서나 도덕에 어긋나든 특권을 보장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은 이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위에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공무원의 인권은 교육을 강화해라.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이제 해당이 되는데 공무원들이 이제 성소수자를 약간 뭐 폄하하거나 아니면 약간 차별하거나 그러면은 경찰이라든지 아니면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시 재교육을 받게 돼 있어요. 그 영국 같은 경우도 어떤 판사가 가정법원 판사인가 그 사람이 아이들한테는 이제 입양 보내고 할 때 아이들한테는 엄마 아빠가 있는 가정이 좋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것이 그 성적인 감수성이 약하다 이래가지고 판사 재교육 받으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재교육 받고 막 그랬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뭐 많죠 요즘에 주로 자영업자들 많이 당하고 있죠. 그 얘기를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 조금 자세하게 할게요.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대한민국이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이 젠더 이데올로기는 서구에서 시작돼서 막스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서구 사회를 완전 지금 초토화시킨 다음에 이게 지금 건너와서 한국에까지 와 있는데 이 좌파들은 국가의 영역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 프롤레타리아는 전 세계를 쪽으로 연대하고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좌파들도 아마 이 모든 이 활동에 지금 동참하고 전 세계의 물결에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닌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명시적으로 넣은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를 없애야 된다. 왜냐?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짜 신경 써야 될 북한 인권은 하나도 안 하면서 성소수자 인권만 열심히 하니까 이거 뭐하러 있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죠.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문제이고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그리고 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언론사에다가 언론 보도 준칙이라고 해서 협약을 맺어서 이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는 서로 하지 않기로 약속을 해놨어요. 2011년부터. 그래서 언론에서 뭐 동성애와 에이즈의 상관관계라든지 뭐 청소년 에이즈의 폭발적인 증가라든지 이런 거 거의 보도하지 않아요. 이 인권위원회랑 지금 맺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것만 해도 사실 상당 부분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지난번에 헌법 개정을 통해서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려고 했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뭐 차별금지 사유에 뭐 하고 등 해가지고 이 등 안에 성소수자 다 들어가 뭐 이런 식으로도 해놓고 뭐 하여튼 저희들은 몰랐지만 이 헌법을 거의 이제 걸레 수준으로 만들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죠 얼마 전에. 근데 그거를 지금 못하고 넘어갔는데 시도를 안 할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이 지금 차별금지법이 있는데 법무부에서 2007년부터 차별금지법을 지속적으로 발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법무부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요. 유엔에서 계속 압력을 넣어요. 너네 왜 차별금지법 안 만드냐고. 그러니까 뭐라도 제스처를 지금 이제 취해줘야 하는데 그거를 국민들이 우리 반대한다라고 목소리를 딱 높여버리면 유엔에서 할 말 있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싫대 이러면 안 하면 되는데 이걸 침묵을 해버리면은 유엔도 하라 그러고 국민들도 아무 말도 안 해. 그다음 우리 지금 좌파 정권이야. 딱 하기가 좋은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법무부 또 인권위원회가 기필코 이 정권 하에서 차별금지법 하겠다 지금 공언을 하고 나섰죠. 그리고 국가인권계획에 보면은 이게 우리가 헌법에서 헌법 개정으로 막아놨던 그 모든 사항들을
그 부처 단위에서 국가인권계획으로 다 넣어놨어요. 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헌법으로는 안 되니까 약간 꼼수를 부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각 부처마다 뭐 여성가족부면 여성가족부, 교육부면 교육부, 뭐 법무부면 법무부, 이런 식으로 이미 이렇게 다 우리 앞으로 5년 동안 이거는 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계획이니까 계획일 뿐이야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의지가 없는 계획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그 최근에 한겨레에서 그 가짜뉴스 얘기를 했잖아요. 한겨레에서 가짜뉴스라고 뭐 말한 게 이런 거예요. 뭐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그 우리가 공개적으로 동성애가 죄다 이런 말 못한다. 그리고 외국에서는 그런 거 말하다가 목사님 잡혀갔대더라. 이런 걸 다 가짜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진짜거든요. 한겨레 왜 자꾸 거짓말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왜 국민들 자꾸 그런 식으로 호도하고 KBS까지 막 다 들러붙어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는지 이해를 지금 참 못하겠어요. 생활동반자법, 지금 우리 여성가족부 장관님이 진선미 장관님이신데, 이분이 장관 되기 전에 국회의원에 있을 때부터 2014년인가부터 생활동반자법을 발의를 하려고 무지 애를 썼어요. 이게 뭐냐,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결혼한 사람과 똑같은 법적인 혜택을 줘라 이거거든요. 뭐 상속이라든지 뭐 소득공제 뭐 그런 거 다 줘라. 그래서 동거하고 있어도 똑같이 다 해줘라. 그런데 이 법이 저는 왜 필요한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사실혼 제도가 있어가지고 굳이 혼인신고를 안 해도 오랫동안 같이 사실혼으로 있었으면 나중에 법적으로 보호받거든요. 그리고 이 생활동반자법이 무조건 다 보호해주는 게 아니에요. 동거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 생활동반자예요 라고 구청 가서 이렇게 신고를 해야 이 법의 보호를 받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우리 동반자인데요? 뭐 이렇게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혼으로 그냥 보호받으면 되니까. 근데 그거하고 혼인신고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면 그냥 혼인신고하고 살면 되잖아요. 그게 동거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 동거하고 뭐가 차이가 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는 차이점은 결혼은 이게 두 사람만의 관계가 아니라 온 가족이 엮이잖아요. 시댁, 친정. 근데 동거를 하면은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좀 간편한 거? 그런 건가?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스템에서는 생활동반자법이 필요가 없는데, 이것을 도입한 해외 사례를 보면은 이 생활동반자법은 동성애자들이 이용하거든요. 동성애자들 사실혼이고 뭐고 보호를 못 받으니까 이거로라도 해서 어떻게 보호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각 시도 교육청, 지금 교육감들이 지금 다 좌파 교육감들인데 학생인권조례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의 성생활을 굉장히 권장하고 있죠. 그래서 임신이나 출산을 해도 편견을 가지지 마라. 저는 이 말도 사실 좀 애매해요. 그 학교에서 애가 배가 불러왔어. 초등학생이 아니면 중학생이. 근데 선생님 아무 말도 안 해야 되나요? 그리고 또 그 아이가 옛날에는 이제 그렇게 배가 불러오면은 이제 학교를 못 다니겠거든요. 그러니까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실 뭐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저 같으면 걔를 좀 따로 어딘가에서 좀 보호해서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교육 받아야죠, 물론. 그리고 한번 뭐 임신을 했다고 교육까지 못하게 하는 건데, 만약 그 배부른 아이가 같은 교실에 남녀공학에 버글버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애들이 안 궁금하겠어요? 애들이 야, 너 어쩌다 그랬어? 안 물어볼 것 같아요? 공부 되겠어요, 그게? 엄마, 우리 반에 갔더니 이런 애가 있는데, 걔는 이렇게 했대. 이게 교육적으로 과연, 다른 아이들의 학습권은 어떻게 되나? 약간 그런 퀘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런 아이들 학습권을 보호하려면 좀 다른 방식으로 더 지혜롭게 할 수 있는데, 굳이 모든 아이들을 다 한 교실에 때려놓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그걸 학생의 인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학생은 보호받고, 사랑받아야죠. 그냥 네 마음대로 하라. 책임지지 않는 자유를 누려라. 이게 인권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군형법 92조 6인데, 군대에서 이 남자를 성추행하면은 이제 군형법상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게 또 인권에 또 뭐, 걸린다고 지금 성소수자 단체들이 매년 막 헌법재판소에다 지금 하는 건데, 참 이 군대가 말입니다. 저도 아들이 둘이나 있어가지고 이게 너무 초미의 관심사인 법인데, 군대에서 이런 법이 없이
상명하다리잖아요. 위에서 너 와봐 하고 궁둥이 이렇게 살살 두드리고 이런 일 안 당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어. 이런 법이 없어. 우리 아들들 누가 보호해 줍니까? 그리고 이게 뭐 차별이라 그러는데 군대에 있으면서 여자친구랑 군대 안에서 뭐 성관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군대는 기본적으로 성생활을 하러 간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는 나라를 지키러 가는 데지. 그리고 절제하는 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왜 우리 서로 사랑하게 못하느냐. 그 말이 안 되지. 군대라는 특수한 이 상황을. 그래서 지금 이것도 왜 우리가 이렇게 힘겹게 지켜내야 되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도 굉장히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대법원도 그렇고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판사들의 구성이 지금 되게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동안 이 민주당이 집권하면서 연방 대법원 판사들이 이 민주당 쪽으로 리버럴한 이 좌파 계열 사람들이 좀 많이 잡았잖아요. 그때 동성결혼이 합법화됐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지금 기로에 서 있는데 정말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대한민국이 바른 방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 이미 실패하고 서구 사회는 이미 다 망가져가지고 실패해서 지금 부작용이 엄청나게 많이 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도 그냥 그 길로 그대로 갈 거냐,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네, 오늘 강의는 제가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